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봄볕을 받으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37살 도윤과 34살 소정, 그리고 5살 딸 예나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도윤은 중견 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고, 소정은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예나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 가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소정이 어느 날부터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을 새로 끊더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운동을 나갔어요. 휴대폰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가 오면 황급히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오히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소정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도윤이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퇴근하자마자 소정이 급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도윤이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헬스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전에 다녀온 걸로 아는데 또 가냐고 묻자 소정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개인 트레이닝 수업이 추가로 잡혔다고요. 도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나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주고 함께 놀아줬는데 요즘은 휴대폰만 보거나 외출 준비를 하느라 바빴죠. 예나가 엄마한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면 소정은 귀찮은 듯이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차가운 태도에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소정의 외출은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평일 낮에도 자주 나갔고 주말에도 용무가 있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도윤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 혼자 볼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도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헬스장 외에도 모르는 카페와 음식점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일 낮 시간대에 말이죠. 어느 주말 오후 도윤이 예나와 놀이터에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서 낯선 차를 봤어요. 조수석에 소정이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고 있었죠.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동네 지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소정이 집에 들어와서는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에 마트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바구니도 없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였죠. 기분 탓이겠지. 내가 예민한 거야. 소정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소정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도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몇 달째 없었어요.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소정은 마치 이 집에 자기 몸만 있을 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윤의 휴대폰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예나 어머님이 안 오셨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자기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죠. 회사를 급히 나와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예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 인기척이 없었죠. 거실로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소정의 글씨체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로서 자신 없어 행복을 찾고 싶어 단 세 문장뿐이었죠. 도윤은 그 메모를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니 소정의 옷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옷들. 계절에 상관없이 가져갈 만한 것들이 모조리 없어진 상태였죠.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요. 립스틱, 파운데이션, 향수병까지 자주 쓰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가보니 소정의 칫솔과 세면도구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서랍을 뒤적거려 보니 소정의 신분증과 통장, 도장까지 모두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여권이었죠. 집에 보관하던 가족 여권 중에서 소정 것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잠깐 집을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떠난 거였어요. 그것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죠. 아니,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럴 수가 있나. 결혼한 지 6년 아이까지 낳고 키우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때 예나가 다가와 아빠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도윤은 예나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 곧 올 거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예나는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예나를 재운 후 소정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죠. 소정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소정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도 깜짝 놀라며 도윤에게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도윤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소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소정이 다니던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데스크 직원에게 소정을 아냐고 물으니 아, 그분 요즘 안 보이던데요 라고 대답했죠. 혹시 개인 트레이너 선생님과 연락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 선생님 말씀이세요. 그분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도윤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라는 트레이너가 소정과 같은 시기에 사라진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죠. 직원에게 민수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발길을 돌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정은 그 트레이너와 함께 도망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소정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결제 기록을 살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평일 낮 시간대에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죠. 음식 배달 앱 사용 기록도 자세히 보니 집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달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 결제 내역도 눈에 띄었어요. 도윤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소정 명의로 시내 오피스텔이 한 달 단기 계약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석 달 전부터였죠. 도윤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 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전화해보니 현재는 비어있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소정은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겁니다. 불륜 상대와 만날 공간까지 마련해두고 남편 몰래 수개월간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예요. 도윤의 가슴속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함께 꾸려온 6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정은 단순히 남편을 배신한 게 아니라 5살짜리 딸마저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었죠.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윤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소정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소정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몰래 빼돌린 거였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소정의 통화 기록도 열람했어요. 법적으로 배우자는 조회가 가능했죠. 출력된 통화 내역을 보는 순간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근 석 달간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고받은 흔적이 보였죠. 통화 시간도 길게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헬스장에 다시 찾아간 도윤은 다른 트레이너들을 만나 민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말을 아꼈지만 도윤이 사정을 설명하자 한 트레이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최근 들어 돈을 많이 쓰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새 차도 뽑고 명품 옷도 사입더라는 거예요. 트레이너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회원 중 한 명과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소정의 물건들을 더 뒤져봤어요. 서랍장 구석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부산의 한 부동산에서 발행한 계약서 사본이었죠.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소정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이 계약되어 있었어요. 계약 시작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예매했어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의 그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이미 집은 비어 있었어요.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짐을 들여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빼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녀 둘이서 왔더라는 거예요. 이사짐도 별로 없었고 큰 캐리어 몇 개만 들고 왔다 나갔다 했다고 했죠. 관리인은 뭔가 도망 다니는 사람들 같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그 오피스텔 근처를 돌아다니며 혹시 소정을 본 사람이 있나 물어봤어요. 근처 편의점 주인이 그 커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꽤 예쁘장하게 생겼고 남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했죠. 둘이 자주 와서 생필품이랑 술을 사갔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사나흘 전이라고 했어요. 그 후론 안 보였다는 겁니다. 도윤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실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게다가 메모까지 남기고 갔으니 가출에 가깝다고 했어요. 다만 미성년 자녀를 유기한 것은 범죄 행위이니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습니다. 도윤은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아내 소정을 아동유기죄와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정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신호가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완전히 끊겼어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정은 나흘 전 부산항에서 출국했더군요. 그것도 일본 오사카행 페리를 타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소정과 함께 출국한 사람의 명단에 민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32, 직업란에는 무직으로 적혀 있었어요. 둘은 함께 일본으로 도주한 거였습니다. 아동을 유기하고 불륜 상대와 함께 국외로 도피한 거죠. 경찰은 이 사실을 도윤에게 알려주며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일본까지 도망갔다니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소정은 예나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를 두고 불륜남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친 거예요. 도윤은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죠. 도윤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분은 고의적 아동유기와 불륜 혐의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해외에 있어서 송달이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변호사는 소정의 재산 상태도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도윤과 함께 구청에 가서 소정의 주민등록 전입 기록을 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소정은 출국하기 이틀 전에 부산의 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해놨더군요. 그리고 출국 당일날 다시 전출신고를 했습니다. 주소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추적을 어렵게 만든 거였어요. 완전히 계획적인 도주였습니다. 은행 계좌 조회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소정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겨우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생활비로 모아뒀던 적금도 이미 한 달 전에 전부 해지한 상태였죠.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어디론가 옮긴 겁니다. 아마 민수와 함께 일본 생활 자금으로 쓰려고 한 게 분명했죠. 변호사는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정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도 도윤 명의였고 차도 도윤 명의였죠. 소정은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떠난 겁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최소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소정이 남긴 흔적들을 더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3달 전부터 일본 생활 정보를 검색한 기록이 수두룩했죠. 오사카 집 구하는 방법. 일본 장기 체류 비자,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자리 구하는 법 등등. 소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확인해 봤어요. 소정의 계정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목록도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죠. 남아있는 게시물도 몇 달 전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소정은 흔적을 지우며 떠난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도윤은 소정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소정이 일본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쯤 소정이 요즘 사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일만 하고 아이는 힘들고 자기 인생이 이게 다냐고 푸념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떠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소정이 최근에 헬스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 있다고 살짝 언급했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몇 주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소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친구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예나의 유치원 선생님도 만났어요. 선생님은 최근 몇 달간 예나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점점 조용해지고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엄마 그림이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졌다고 했죠. 아이도 본능적으로 엄마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정에게 공시송달로 소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니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이었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도 도윤이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신청했어요. 소정의 아동유기 사실이 명백하니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예나를 재우고 나서 홀로 술을 마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죠. 소정은 그저 자기 행복만을 선택했고 가족은 버린 겁니다. 5살짜리 딸의 미래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소정과 민수는 오사카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했어요. 관광 비자로는 석 달밖에 머물 수 없었죠.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일본 회사의 초청장이 필요했는데 그런 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지만 일본에서는 자격증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둘은 오사카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월세는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였지만 보증금이 따로 없는 대신 매달 내야 했죠. 소정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물가는 생각보다 높았고 수입 없이 쓰기만 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민수는 일자리를 구하려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비자 문제도 걸렸습니다. 결국 민수는 제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하루 일당은 10,000엔 정도 한국 돈으로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트레이너로 벌던 돈의 절반도 안 됐죠. 게다가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소정도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데다 비자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고용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제1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 전업주부로 지낼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고 나면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소정에게 가져온 돈을 더 쓰자고 했습니다. 소정은 그 돈을 아껴야 한다고 거절했죠. 민수는 화를 냈어요. 그럼 당신이 더 벌어오든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게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소정은 당신이 함께 가자고 했잖아 라고 맞받아쳤죠. 2달이 지나자 소정이 가져온 돈은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나가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 거예요. 민수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소정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어 라고 소리쳤죠. 소정은 그럼 왜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느냐며 울먹였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민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주말엔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소정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친구 만났다고 대충 얼버무렸죠. 하지만 소정은 알 수 있었어요. 민수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으니까요. 민수는 일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소정이 요즘 왜 이러냐고 따져묻자 민수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너랑은 못 살겠어. 처음엔 신선하고 좋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니더라라고요. 소정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소리쳤죠.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살자.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짐을 꾸렸어요. 소정이 매달리며 어떡하냐고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너도 알아서 살아. 돈은 좀 줄 테니까 라며 50만 원을 던지듯 놓고 나가버렸죠. 소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 일본에서 홀로 남겨진 거예요. 돌아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남편 도윤과 딸 예나를 버리고 민수를 따라온 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큰 죄였으니까요. 소정은 그날부터 일본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소정의 일본 생활은 완전한 지옥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소정은 식당 일을 계속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월세 70만 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민수가 놓고 간 50만 원도 한 달이 못 가서 바닥났습니다. 소정은 더 싼 집을 찾아 오사카 외곽의 낡은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방은 4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고 화장실과 주방은 공용이었습니다. 관광 비자 기간이 끝나가자 소정은 큰 걱정에 빠졌어요. 비자를 연장하려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경찰에 붙잡힐 게 뻔했죠. 결국 소정은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해지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제일 교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비공식 일자리만 전전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자 소정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과로하다 보니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죠. 하지만 보험이 없어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소정은 그때 처음으로 예나 생각이 났어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빠랑 둘이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소정은 더 이상 일본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은 돈은 200만 원도 안 됐고 건강도 바닥났습니다. 무엇보다 예나가 너무 보고 싶었죠. 밤마다 꿈에서 예나가 나타나 엄마 어디 갔어 보고 싶어라고 울며 매달리는 환청이 들렸어요. 소정은 결국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랐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소정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떠날 때 가져갔던 명품 가방은 이미 팔아버렸고 옷도 해지고 낡았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34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40이 넘어 보였죠. 공항을 나오면서 소정은 체포될까봐 두려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찰이 자신의 귀국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소정은 예전에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사 온 지 반년 됐다는 새 입주자의 말에 소정은 막막했습니다. 도윤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죠. 회사로 전화했더니 퇴사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도윤은 직장까지 옮긴 겁니다. 소정은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소정은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는 사람들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전화해 아이 버리고 도망간 게 얼마나 큰 뉴스였는지 아냐 라며 핀잔을 주었죠. 한 친구는 도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예나가 엄마 찾으며 울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소리쳤어요. 소정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기 명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어요. 법원 명령으로 동결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보전 신청을 한 거였죠. 소정은 손에 든 200만 원이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소정은 구청에 가서 도윤의 새 주소를 알아내려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예나가 다니던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예나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예나는 이미 전학을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이제 딸을 만날 방법조차 없어진 겁니다. 소정은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며 도윤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윤의 회사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겨우 새 회사 이름을 알아냈어요. 더 큰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소정은 그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을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조금 야위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소정은 용기를 내서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소정은 뒤따라가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하고 작게 외쳤죠.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소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차가운 무표정이었죠. 소정은 다가가며 말했어요. 나야 소정이야. 1년 만이지.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소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하게 변한 아내의 모습을 확인하듯이 말이에요.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돌아왔어.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너 왜 돌아왔어? 라고 냉정하게 물었죠. 소정은 예나 보고 싶어서. 그리고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넌 예나를 버렸어.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불륜남이랑 일본까지 도망갔잖아. 소정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정신을 못 차렸어. 라며 변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넌 엄마 자격도 아내 자격도 없어. 소정은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예나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게. 소정은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예나는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 나랑 둘이 잘 지내고 있거든.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예나만이라도 보게 해줘. 한 번만 보고 싶어. 소정이 울부짖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예나한테 상처만 줄 뿐이야. 이미 법원에서 내가 단독 양육권을 받았어. 너한테는 제한적 면접 교섭권만 있고. 그것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 도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소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죠. 도윤은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정아, 우리 끝났어. 이혼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에 최종 판결 나와 법원에서 연락 갈 거야. 나타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도윤은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소정은 차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차는 그대로 떠나갔죠. 소정은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행복을 찾겠다고 가족을 버렸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민수는 자신을 버렸고 딸은 만날 수도 없고 남편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소정은 몸을 일으켰어요. 갈 곳이 없었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처 찜질방으로 향하며 소정은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1년 전에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용서는 없다고, 다시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이죠.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정은 법원에 출석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어요. 홀로 피고석에 앉아 재판을 받아야 했죠. 반면 도윤은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에는 소정의 아동 유기 사실과 불륜 증거들이 빼곡히 제출되어 있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출입국 기록 모두가 소정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고의로 유기하고 불륜 상대와 함께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으니까요.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인 아버지에게 단독으로 부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양육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면접교섭권은 피고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월 1회 2시간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정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붙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매월 50만 원. 일본에서 남은 돈 20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법원을 나온 소정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를 안고 웃는 부부들, 자신도 1년 전까지는 그런 평범한 행복 속에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 그 행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더 큰 행복을 찾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소정은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나에게 저지른 죄, 도윤에게 저지른 죄.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소정은 다리 난간에서 물러나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반면 도윤과 예나는 새 아파트에서 조용하지만 따뜻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새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죠.
도윤은 예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엔 항상 예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도윤과 예나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예나는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도윤이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물었죠. 예나야 행복해? 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주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네에서 내린 예나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지. 도윤은 예나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절대 예나 곁을 떠나지 않아. 예나는 아빠 목을 꼭 껴안았죠. 멀리서 보면 정말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 큰 시련을 겪고 이겨낸 가족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못 와. 하지만 예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을 거야. 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나는 아빠랑 있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예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죠. 그날 밤 예나를 재우고 나서 도윤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의 배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통, 법정 싸움까지 모든 게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예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일만 남았죠. 도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한편 소정은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예나를 보고 싶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일까지는 아직 20일이나 남아 있었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예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돌이킬 수만 있다면